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저희 보시면 유형자산의 처분과 이제 무형자산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 유형자산 지난 시간에 이제 취득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평가로 넘어왔었어요. 그래서 후속 지출에서 우리가 이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통해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감가상각 개념 같이 들어갔는데요. 이 감가상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액법과 정률법 놓고서 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의 나누기 내용연수하면 정액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해서 곱하기 상각률, 정률 이렇게 하시면 정률법 공식이다라고 해서 각각의 공식을 가지고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푸는 문제들 보았습니다. 자, 장부가액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것을 장부가액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새롭게 우리 유형자산의 처분과 이제 무형자산 배웁시다라고 하는데요. 유형자산의 처분이라고 해봐야 크게 우리에게 많은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을 처분하는데 나는 손해를 봤을까 아니면 이익을 봤을까라고 하면서 이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대화를 하냐면 몇 년 전에 1억 원에 취득했던 건물을 9억에 처분할 거라고 합니다. 10억이군요. 10억에 취득했던 건물을 9억에 처분할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 손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익 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일반인들은 10억에 샀던 건물을 9억에 팔아? 아이 손해봤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친구가 그럼 1억 손해보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잘못 파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좀 회계를 안다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소리야? 감가상각을 했을 텐데 감가상각 고려해야지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맞아요. 저 10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진행을 했었더라면 그 자산의 가치는 10억이 아니라 따로 장부가액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 장부가액이 7억 원짜리 자산이었다면 저 친구가 9억 원에 매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본다기보다는 이익을 보면서 매각을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해서 나오는 장부가격과 매각을 해서 얻어지는 가격의 차이를 가지고서 지금 장부에 기록된 가격보다 내가 매각해서 받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이만큼은 처분 이익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테고요. 반대로 이 가격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면 처분 손실이 생겼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저 건물 처음에 샀을 때야 새 건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깎였어. 그래서 지금 현재 장부 가격 7억 원짜리야 라고 얘기해 주면 그럼 이 친구가 7억짜리를 9억 받고 파는 거야? 도둑놈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억 이익을 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그래, 이익이 2억 원 나는 만큼 그만큼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고 그만큼 당기순이익도 증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을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손익계산서 당기 손익으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부가액과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매각가액이에요. 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장부가액이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인데 감가상각 3억이 되어 있는 상태이면 7억 원의 장부가액 그걸 가지고서 9억 원에 매각을 했다. 라고 하면 차이나는 2억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반면 장부가액은 7억인데 실제로 내가 매각을 하고서 받는 가격이 6억 원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차이나는 1억 원만큼은 1억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것이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겠죠. 자, 저희에게 실제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 손익을 물어볼 수는 있어도요.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경우의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 유형자산, 취득원가 정리해 주시고요. 차변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가져다가 써 주시고요.
자, 받는 돈을 써야 될 텐데 만약에 외상이라든가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외상매출금 받으럼 쓰지 않아요. 이렇게 미수금 쓰겠죠. 자, 만약에 딱 7억 원 받고 팔았다라고 하면 차변에도 10, 대변에도 10 하니까 이익도 손실도 나지 않았을 거다. 근데 여기에 내가 9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차변에 12억이고 대변에 10억이기 때문에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반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6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차변의 합계 9, 대변의 10이니까 차변의 1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형자산으로 넘어왔어요. 간단하게 이제 무형자산이다라고 하면 유형자산과 구분을 했을 때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다 라고 했다면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내 자산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자산으로 규정을 지으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내용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제 다음은 무형자산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요 mp3 파일이다 해서 이제 온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뭐 이 노래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팬인 분들은 누구의 노래인지도 아실 것 같은데 자, 그 노래에 대한 우리 뭐 저작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저작권에 대해선 눈에 보이는 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누구든 무단으로 복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권리가 있어요. 누군가 무단으로 복제를 하게 된다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권리를 이야기하죠. 권리금도 있어요.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뭐 나올 때 건물의 가치 말고도 거기에 대해서 목이 좋아 장사가 잘 됐던 자리야 권리금을 받아야 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브랜드 네임. 백다방이다, 홍콩 반점이다 이런 브랜드 네임이 있잖아요. 이런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름,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 지불하는 가치가 분명히 존재를 하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 무언가 눈앞에 확실한 가치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가치를 인지하고 돈으로 주고받고 사고팔 수 있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을 바로 무형자산이라고 써놓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자산이라 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고자산, 유형자산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들도 있겠지만요.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당연히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내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하시면 물리적 형체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 자산이다라고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나 그걸 가지고 복제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복제를 하면 회사가 가서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을 만큼 회사가 통제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앞으로도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돈이에요. 그렇다고? 돈은 아니죠. 그래서 비화폐성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무형자산의 기본적인 정의니까요. 그래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워낙 주관적인 입장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주관적인 입장들을 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나름대로 신뢰성 있게 그 자산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무형자산의 종류입니다. 종류는 개발비, 영업권, 자, 특, 실, 의, 상 해서 산업재산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뭐 디자인권이라고도 얘기하십니다. 상표권 이런 것들을 묶어서 산업재산권이라고도 하고요.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그래서 아까 뭐 홍콩 반점이나 백다방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요. 음악이나 아니면 도서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들이 바로 무형자산의 종류에 들어옵니다. 사실 저희 시험은요. 회계 2급이잖아요. ERP 회계 2급이니까 시험 출제자들이 너무 어려운 걸 출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출제를 하려다 보면
이렇게 무형자산의 종류들을 나열해 놓고서 다음 중 무형자산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영업권, 2번 특허권, 3번 임차권리금, 4번 경상개발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비라고는 했는데 제가 경상개발비라고 했잖아요. 지금 무형자산의 종류에서 보는 건 그냥 개발비예요. 경상개발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4번이 정답.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러분들 컴퓨터 이런 거 구매하시면 한글이나 이런 MS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다 돈 주고 사시죠? 네,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다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걸 우리가 다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ERP도 역시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로서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한다. 뭐 이렇게도 개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용의 발생 시점 및 요건이다 라고 해서 우리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바로 개발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앞에서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의 종류와 함께 무엇을 한번 언급했냐면 경상, 개발비 이런 걸 언급해 드렸어요. 자, 개발비다라고 하면 무형자산이지만 경상개발비는 무형자산이 아니에요 라고 했었거든요. 이거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개발은 회사가 이제 연구소를 가지고서 직접 이제 개발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신제품 개발을 하려고 연구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들이 모두 다 신제품 개발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언급을 해주는 거지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람들이 이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지 말지 이것들은 알아서 경영진들이나 다른 실무자들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사실 앞으로 자산이 되지 못하고 단순한 연구에서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모두 다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 단계를 지나서 개발 단계 쪽으로 오셔야 되겠고요. 이 개발 단계에 오셔서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개발 단계에서 내가 이 개발에 성공을 해서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상태인 건지, 그래서 상품화 시켜서 팔아서 돈이 되는 상태인지, 또 하나는 개발 단계에서 들어간 돈이긴 한데 개발에 실패를 한 거야. 그래서 그냥 돈만 쓰고 말았어. 그럼 앞으로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쪽은 없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개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개발 단계에서 들어간 돈이 자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발에 실패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어쨌든 그래도 돈은 썼잖아. 쓴 돈은 자주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다 라고 해서 경상개발비라고 불렀어요. 개발에 성공을 해서요, 자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자산의 요건이라 하면 앞에서 보셨던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내가 그에 대해서 기업이 통제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개발비로 처리를 하겠죠. 자, 정리해보면 개발비다라고 하는 무형자산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자산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무형자산으로 넣을 수 있다. 그 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다거나 자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출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넣어주며 이걸 심지어 연구비, 경상개발비 따로따로 쓰지 않고요. 그냥 계정 과목에는요. 경상, 연구, 개발비 이렇게 통합해서 계정 과목을 등록해 놓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내용을 중요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다만 경상 개발비나 연구비가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어. 이걸 이제 좀 더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 그냥 이걸 다 비용 처리하는 계정이니까 묶어서 프로그램에 경상연구개발비라고도 쓰지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경상 개발비나 연구비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암기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개발 단계이면서도 자산 요건을 충족한 지출에 대해서만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회사가 이 연구소와 개발하는 부서가 같이 붙어 있어서 그리고 업무도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될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될지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이더라 라고 한다면요. 저희 기업회계 기준은 모두 다 그냥 연구 단계로 보고 다 비용 처리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위에서도 느낀 바이지만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까탈스럽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요. 개발 단계이면서도 자산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운 내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의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지나치게 회사가 부풀려서 자산을 막 뜬구름 잡듯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할 때만 자산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돈 쓴 지출로 보라는 얘기겠죠. 자, 이제 영업권으로 들어갈게요. 영업권이란 기업의 특별한 기술, 지식, 경영 능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래에 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을 이야기한대요. 즉 내가 투자한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초과 수익력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그렇게만 기억하면 잘 기억이 안 되고요. 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과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객관적으로 취득원가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요. 외부에서 유상 취득한 경우만 영업권으로 인식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뭐냐? 취업 준비를 13년째 하고 계신대요. 취업을 하신 건 아니고 취업 준비만 13년째.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취업 준비를 오래 하세요? 라고 했더니 기업들이 자꾸 자기의 가치를 못 알아준대요. 아 그래요? 왜 뭐가 안 맞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자꾸 2,500만 원만 준다고 하면서 부르더라는 거야. 아 그러셨어요. 속상하셨겠네요. 그럼 얼마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같은 훌륭한 인재들은 기본 연봉 2억 5천 정도는 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잠재적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 기업이 그런 걸 못 봐 라고 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로 이분이 2억 5천만 원어치의 연봉을 벌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정말 값어치가 있으신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일 수도 있어. 그쵸? 있는데 사실 이걸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서 2억 5천이라고 얘기해 보아야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 영업권에 대해서 회사가 내부적으로 창출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 노하우나 기술 그리고 나의 지금 의지, 나의 능력, 경영적 능력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고려했을 때 우리 회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10억 원의 가치라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 회사 30억 원의 가치야. 나머지 20억 원은 나의 잠재적 능력까지 다 고려해서 우리 회사의 영업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럼 내가 지금 10억 원의 순자산을 가진 회사를 누군가에게 30억 원에 팔려고 하는 거야. 팔려야 말이지. 아무도 안 사. 관심도 없어. 내가 20억 원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 가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10억 원의 순자산에 20억 원의 영업권을 가진 30억짜리 회사라고 떠들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업권 이렇게 회사 자체 내에서 내가 2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아주 좋은 회사야 라고 떠드는다 한들 객관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회계 기준도 그에 대해서는 배제하기로 했어요. 그 회사가 정말로 잠재적 능력이 지금 현재의 능력이 20억 원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걸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넣지 마세요. 그럼 영업권이라고 재무상태표에 표기된 회사들은 그럼 어떤 회사들이에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어느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어느 회사의 재무상태표 자산의 무형자산 쪽에 영업권이 분명히 존재를 하더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영업권이 존재하는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회사는 분명히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혹은 다른 회사랑 합병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회사를 사거나 그 회사랑 합쳐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래요. 그 과정에서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물어보니까요. 자, 내가 이 A라는 기업을 인수하려고 해요. A라는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니까 이 A 기업의 현재 자산의 상태가 10억 원이래요. 3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A기업의 부채는 현재 7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자본인데 우리 자본은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 그랬죠. 순자산. 자, 그 회사 순자산의 가치가 3억 원이래요. 그러면 회사 순자산의 가치가 3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3억 원의 순자산의 가치만큼만 지불하면 되느냐? 자, 그건 아니고요. 이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다시 지금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해봤대요. 왜 감가상각을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시가를 반영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가상각을 기계적으로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모두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 시중 가격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시가가 즉 공정가액이다 라고 해서요. 그 공정가액이 4억 원인 회사래요. 그러면 공정가액이 4억 원이면 4억 원에 이 회사를 인수해 오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불한 가치는 얼마만큼이냐면 5억 원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자, 5억 원을 지불을 했다는 건 그 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내가 1억 원을 더 지불했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지불한 1억 원 이런 걸 가지고서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업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회사가 합병 과정에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5억 원이었다. 취득한 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액, 원래 그 회사의 시가는 4억짜리 회사이다. 이렇게 4억짜리 회사를 5억 원이나 주고서 취득을 했다는 건 그 회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1억 원을 인정한 사례이다. 하여 이런 회사를 내가 인수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기록이 된다? 영업권 1억 원이 기록이 된다. 이처럼 영업권은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회사가 취득한 부분만 자산으로 인정하는 거지,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평가했을 때 나는 공정가치가 4억 원인 회사이지만 5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내 스스로 1억 원을 이렇게 상승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관련된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 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무형자산이 될 수 있는 거 뭐가 있더라? 정답은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차보증금이다라는 계정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혹시 임차권리금이라는 거랑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임차권리금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임차보증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내가 어떤 건물을 빌리려고 해요. 건물을 빌리는 건 임차라고 해요. 근데 그 임차를 하려고 보니까 그 건물에 보증금 3억 원, 언제든 즉시 입주 가능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건물에 들어가려고 현금 3억을 내죠. 근데 그 현금 3억은 말 그대로 보증금이기 때문에 잠시 맡겨뒀다가 건물주한테 줬다가 내가 그 건물을 나오던 날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빌리면서 납부한 보증금인데 나중에 돌려받을 거다라고 해서 임차보증금이며, 이 임차보증금은 자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산이며 어디에 해당하는 자산이냐면 우리 유동자산 아니고요. 대부분 부동산 계약은 2년 정도 진행을 하잖아요. 비유동자산이고요.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투자자산 아닙니다. 투자자산 아니고요. 유형도 무형도 아니고요. 어디에 들어간다? 기타 비유동 자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임차보증금이라는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라는 설명 해드렸고요. 경상연구개발비는 비용이었고요. 자, 장기 매출 채권도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같은 이런 무형자산도 있겠구나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볼게요. 재무상태표에 계상이 되는 항목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간다라는 건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죠. 바로 개발비요. 개발비는 비로 끝났다고 해서 비용 아니죠. 얘는 자산, 무형자산입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비용이고요. 판매관리비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고요.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판매관리비나 이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납부하는 임차료 비용이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 중에 자산은 1번밖에 없더라. 개발비, 자산만 재무상태표에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죠. 자, 산업재산권의 통합 표시될 수 없는 것에서 특실의상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따라서 특허권, 실용신한권, 의장권, 상표권 이야기했었고 영어권은 해당 사항이 없더라. 영어권은 별도의 표시 항목이지 산업재산권에 통합해서 쓰지 않습니다. 자,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을 때 우리가 자, 이 외화 환산 손실이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 라고 나왔는데 사실 영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비용 파트를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는 내용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우리요 재고자산 파트에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이요 마이너스 판매비와 걸리면 영업이익이요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요 하면서 거기서 판매 관리비와 영업 외 비용을 대략적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었거든요. 자, 판매 관리비는 뭐뭐비, 뭐뭐료, 뭐뭐여, 뭐뭐과 이렇게 주로 끝나고 영업의 비용은 뭐뭐 비용, 뭐뭐 손실, 그 다음 기부금, 그 다음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뭐 손실 이런 애들은 영업의 비용이구나 라고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연구비 라고 해서 판매관리비 혹은 지금 무형자산에 대해서 방금 배우셨잖아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구비는 판매관리비 쪽으로 비용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답을 4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경상개발비를 개발비로 잘못 처리했대요. 경상개발비 즉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실수로 개발비 자산으로 처리해버렸대요. 이렇게 되면 자산이 원래 크기보다 과대계상, 비용은 반대로 과소계상이 되어 있죠. 과대계상이 되어 있는 자산, 과소계상이 되어 있는 비용. 그러면 수익은 일정한 상태에서 비용만 지금 과소계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회사에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이익들 높게 되어 있겠고요. 과대계상이 되어 있겠고요. 이익이 높아졌다는 건 그 이익을 포함하고 있는 이익잉여금도 높아져 있겠고요. 이익잉여금이 높아져 있다는 건 그 아이를 포함하는 전체 자본도 커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죠? 왜 낯설지가 않아? 우리 재고자산 파트에서 기말 재고 자산을 과대계상하게 되면 매출원가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익과 자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때 이미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팁도 알려드렸어요. 내가 자산이다 라고 하는 플러스 요소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비용, 마이너스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서 답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보셨을 때 자산 플러스 단기순이익 플러스 비용 플러스 자본 플러스들끼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비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본 플러스니까 얘들처럼 같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혼자 과소계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자, 경상개발비를 개발비로 처리하게 되면 자산이 과대계상되고요. 비용은 과소계상됩니다. 자산이 과대된 만큼, 비용이 과소된 만큼 이익은 커지고 이익잉여금도 커지고 그 다음 자본도 커진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자본의 과소계상이다 라는 표현은 틀린 겁니다.
자,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취득을 하고 나서 감가상각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무형자산 감가상각 합니다.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니까 굉장히 또 모호한 면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은 기계장치나 자동차는 이렇게 타면 탈수록 뭐 수치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생산을 얼마나 했다, 얼마나 낡았다 이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개발비는 뭔가 눈으로 확인되는 요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발비의 가치가 영원히 존재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업권의 가치도 그렇고요. 권리금에 대한 가치도 그럴 거고요. 저작권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겠다는 거죠. 인식을 해줄 때 그러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비대가 되기 때문에 장부 금액을 어떻게든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대상 금액에 대해서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으로 인식을 하자. 그럼 비용으로 인식을 할 때 감가상각이라는 걸 할 텐데 그걸 감가상각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방법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방법은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셔도 좋고요. 내용 연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요. 내용 연수는 20년을 넘기지 말았으면 한대요. 눈에 안 보인다고 100년짜리 감가상각을 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20년이에요. 근데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너만 오로지 20년 이상 혹은 너만 오로지 30년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정해준 거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아무도 30년 동안 내가 가진 기술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내용 연수를 30년으로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즉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가 따로 있다면 법으로 따로 권리를 정했다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20년 초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감가상각을 할 텐데 언제부터 할 거냐? 유형자산이랑 똑같아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예요. 구매한 시점이 아니에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할 때 자,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가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한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혹시라도 감가상각을 하는 와중에 내가 가진 기술에 대해서 누군가가 재평가를 해서 갑자기 가치가 뛰어버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가나 혹은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가치가 더 상승했다 하더라도 그 뛴 가격에 의해서 마음이 들뜨지 않고 그냥 나 가던 길 원가 그대로 계속해서 차근차근 밟아서 상각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무형자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자,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내가 못 정하겠어 라고 하면 정액법으로 그냥 쉽게 감가상각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액법의 공식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의 나누기 내용연수잖아요. 이 내용연수는 앞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얼마만큼? 최대 20년까지만 하래요. 그럼 취득원가의 잔존가치를 차감해서 하면 계산이 나올 텐데 사실 잔존가치라는 게 사라지고서 소멸하고 나서 남는 가치인데 유형자산은 그래도 이런 물건이라도 눈에 남지 이런 무형자산은 눈에 뭔가 가치가 남는다라는 개념이 쉽게 오지 않죠. 그래서 잔존가치는 빵원, 영원으로 하는 걸 우리가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 없으니까요. 그대로 내용연수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감가상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공식이 간단해집니다. 어차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 깎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쉽게 취득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감가상각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파트에서 이제 저희가 배운 내용,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해드릴 텐데 사실 관련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더 설명하거나 그럴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이번 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고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처분에 대해서 물론 자주 묻거나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가 많지 않지만 이 문제는 사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현재 장부 가격을 구하세요까지는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처분 가액도 제시하고서 처분 손익을 구해보세요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것이다. 그럼 저기 장부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 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고 남은 장부 가액이며 취득원가랑 처분가액을 비교해서 손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부가액에 처분가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처분 손익을 구한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시험 문제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을 해서 장부가액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것까지가 좀 어려워서 여기까지 자주 물어봤었고요. 이제 처분가액을 제시하는 문제까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처분 손실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 충분히 앞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유형에 여러분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정의나 이런 것들도 보았지만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건 딱 하나, 종류였다, 종류. 그래서 이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개발비다라고 해서 비로 끝나니까 뭔가 비용 같지만 실제로 비용은 아니었죠. 다만 여러분들 이 개발비를 자산으로 보려면 개발 단계에서 자산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연구 단계라든가 개발 단계여도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모두 다 비용 처리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업권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뭐 영업권 다른 회사, 타 회사를 내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지불한 돈이 있으면 영업권으로 합시다라고 했고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항상 돈 주고 구매한 것에 대해서만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신뢰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 하더라. 감가상각 기간은 최대 20년, 상각하는 방법은 모두 다 되지만 정액법. 그래서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고서 취득원가를 내용요소로 나누어서 감가상각하면 되고요. 자, 뭐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차변에 그와 관련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요.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대변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 뭐 개발비면 개발비, 영업권이면 영업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무형자산도 똑같이 감가상각비라고 부르면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별도의 명칭, 계정 과목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당연히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들어갈 거고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도 돼요. 근데 누계액을 써도 되는데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무형자산이다 보니까는 이 유형자산이랑은 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직접적으로 가치를 깎아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개발비 영업권을 이렇게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직접법 방식으로 장부를 쓰는 이런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자주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막 많은 걸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서 배우는데 이번 시간이 비유동자산의 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비유동자산에 뭐는 없어요? 지금 교재에 기타 비유동 자산은 내용이 없어요. 왜냐? 시험 문제가 어차피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들지 못하는 나머지 비유동자산이 기타 비유동자산이에요 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뭐 내용을 더 써서 학습할 내용을 막 불려놓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자, 다만 그래도 이제 문제 안에서 등장했던 계정 과목들 잘 살펴보시면요. 이 장기 매출 채권 혹은 장기성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임차 권리금 아니고 임차 보증금이다 라고 해서 내가 그 건물 들어갈 때 납부한 전세금, 보증금을 이렇게 우리는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넣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 이제 부채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요. 부채는 자산과 좀 다른 면이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이었잖아요. 이제 부채부터는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입니다. 이렇게 자리 자체가 이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게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동일한 거는 뭐가 있냐면 자산에서도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나누었잖아요. 부채도 마찬가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부채에 대해서 유동부채부터 비유동부채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